계엄령 문건 논란이 휩싸인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기무사개혁위의 개혁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치 개입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60부대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수단은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된 USB에서 계엄 시행 준비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다 같이 보셨겠습니다만 그 기무사 개혁 TF의 장영달 위원장이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최종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부족하다, 과하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일단 이제 인력을 30% 감축한다라는 얘기는 거의 이제 합의를 본 것 같고요. 예. 일단 규모와 이제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기무사 사령부인데 기무사령부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게 하나 있고, 이제 기무사 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부의 그 참모 본부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하나 있고, 네. 지금 이제 방위사업청 이런 외청이죠. 예. 국방부의 외청으로 두는 안 세 개를 일단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TF에서 아직 결정은 안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방부와 청와대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사령부로 존치하느냐, 국방부 본부로 들어가느냐, 외청으로 독립하냐. 그런데 외청으로 가는 문제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장영달 위원장도 이거는 다시 국회 법이 통과돼야 되고, 그래서 여야 간에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네. 본부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사령부 존치하냐 문제인데, 역시 중요한 건요, 무엇이 되든 간에 기무사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일을 하냐인 것 같아요. 근데 국방부 본부로 가든 사령부로 가든 장단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방부 본부로 가면 오히려 대통령이 어떤 그 군을 통제하는데 좀 약간 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누가 합니다. 역시 기무사 사령부로 가더라도 보안 방첩이 원래 기무사의 본래 임무 역할이잖아요. 예. 그쪽에 충실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군이 정치 개입을 해왔고, 모든 이 정치 개입을 기무사가 다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근데 모든 군이 그랬던 것도 물론 아니에요. 과거에 일부 군인이 그랬던 건데, 정치군인들이 일단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 기무사도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듯이 이 기무사도 뭔가 본부가 됐건 사령부가 됐건 그건 여러 가지 토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국회의 통제 안에 둘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제 나온 개혁 방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체적으로 큰 개혁이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기무사 개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이제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민간인 사찰은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세 가지가 다 포함은 돼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거를 없앤다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기무사가 통신장 감청을 하는데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정보 사찰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지휘관 동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요. 이건 아마 제가 이제 국방부 안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이 부분도 분명히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정원이 그동안 일탈행위도 많이 했었는데 국정원을 해체시킬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무사도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해체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해체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본연의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국방부가 아마 심도 있게 개혁안을 마련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것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이제 국회, 좀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회 내에서의 어떻게 이제 이 기무사를 아주 굉장히 촘촘하게,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방안도 그 안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30%를 감축한다는데 물론 이제 그 100%도 논의해봤지만 이게 또 요원들 훈련시키는 기간 같은 것 때문에 뭐 이제 그 한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0% 인력을 줄이긴 했습니다. 바꿔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람 바꿔도 그전에 있던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행동들을 막기 위한 TF의 어떤 방법적인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독대 금지를 그러니까 아예 독대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상시 독대를 금지한다고 권고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독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위상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해 그럼요. 보이는. 그 자체가 권력이죠. 그렇죠. 대통령과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받는 것하고 예. 이것이 아주 상시적으로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항상 보고를 한다.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서 이건 뭐 엄청난 권력이죠. 그렇게 권력을 유지해 왔던 거죠. 일부러 힘을 실어줬던 거죠.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그렇게 해서 기무사를 통제해서 기무사를 통해서 군을 통제하고 이런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적 청산의 차원인 것 같은데 예. 인적 청산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규모를 줄일 필요도 좀 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제도나 시스템을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누가 가더라도 기무사령 그 사령부가 됐건 뭐 국방부의 본부가 됐건 본부장이나 사령관이 누가 가더라도 지금 군의 어떤 그 기무사의 그 무소불위의 어떤 군에 대한 권력 그리고 민간인 사찰, 뭐 세월호 유가족도 사찰하고 이랬었잖아요. 또 사찰을 위주로 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악용하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게끔 불가능하게끔 제도나 시스템을 어떻게 고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규모도 좀 줄이고 육공부대 다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11개 시도에 있는 그 육공으로 시작하는 기무부대들. 예. 그런 부대들이 사실 옥상 우로 지적돼 왔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건 폐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방향이 좋은 방향인데 역시 인적 청산이라 하더라도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과거의 나쁜 일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군인들 동양 감찰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기무사가 군대 내에 있는 군인들의 뭐 이런 방첩 이런 것들도 좀 그렇습니다. 하는 것들이 업무였는데 그럼 이런 군대 내에 있는 방첩 업무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보면은요 어떠한 기능이 작동이 될 때 어떠한 기능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상세하게 매뉴얼화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미국에 그 보면은 그 윤리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무려 43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방첩 활동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기무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예.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안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저는 뭐 인적 청산을 해서 기무사가 저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직 문화. 그러니까 79년도에 보십시오. 당시에 그 유신 말기 때요. 이 보안사, 그다음에 경호처, 경호실장, 그리고 중앙정보부 이 세 개가 서로 경쟁을 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위상을 구축했었던 이러한 나쁜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문화라는 거는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직 운영의 상세한 규범과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게 기간이 거의 한 70년을 가까이 온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뭔가 상세한 매뉴얼 하나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왔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의아한 것 같아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몰랐던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김 교수님 예.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적 청산이 일단 뭐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거기 안에 관행이나 이런 문화가 여전히 존치된다면 누가 그렇죠. 그 자리에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이 꼭 기무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존에는 관례대로 해왔던 게 지금 다 이게 불법이었던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예. 과거에 정부 부처에서도 관행대로 해왔던 것이 잘못해서 지금 구속도 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기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무사 항상 그러한 것도 과거의 보안사령부가 이제 기무사령부로 바뀐 거였잖아요. 예. 예. 보안사도 바로 그래서 기무사로 바뀐 거예요. 보안사가 워낙 그 부정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기무라는 게 원래 뭡니까? 기밀을 유지하는 게 기무거든요, 원래. 기무란 단어 자체의 의미가. 예. 근데 그렇지 못해왔던 거기 때문에 관행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처벌 조항도 바꾸고 또 하나가 인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보안이나 방첩 이런 건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전부 이런 것과 싸잡아서 비판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보안사 또는 기무사가 그런 일도 또 해왔거든요, 또. 과거에 그 세월호 참사 때 해경 해체해서 좋게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안이나 방첩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고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예. 단지 일탈된 행위를 했던 그쪽에 관련된 인맥들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역시 본질적인 거는 제도나 시스템, 문화 관행을 고쳐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처벌 조항을 둠으로써 거기서 만약에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그 지시를 따르고 싶어도 이 처벌 때문에 할 수가 없다란 그들이 그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어요, 처벌 조항은. 그래서 더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한다면은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그런 예.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촘촘한 시스템 개혁을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국방부가 이르면 오늘 청와대에 이제 뭐 개혁안을 좀 더 추려서 이제 보고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예. 내용이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이와 별도로 어제 이제 국방부의 특수단에서도 네. 중간 조사 내용을 좀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대목이 제목이 좀 중간에 바뀌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래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름이 왜 바뀐 걸까요? 일단은 우리 기무사 개헌 문건과 관련돼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조사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을 넘어서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기무사가 아주 자기적으로 상황을 계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엄에 대한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 질서 유지도 계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기무사가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얘기하면은 뭐 통상적으로 고유 업무를 넘어서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자신들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실행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아지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행을 실제로 하려고 이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탄핵에 기각이 되면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한 것이 이것이지 이거를 뭐 모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본질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특수단이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 여지가 없게끔 확실하게 그 수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특수단이 기무사가 이제 그 세월호 TF를 만들어서 유가족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 내용을 봤더니만 뭐 유가족의 성향도 그렇고요.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또 학력, 전화번호 등의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했다는 건데 이게 이미 이제 영광근장교 2명을 입건해서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수사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이제 밝혀진 거 이외에 더 무엇이 있는가를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예. 이 기무사가 지금 이제 바로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 당시 탄핵 기각이 되는 것에 대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제목도 지금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걸 이제 바꾼 거죠.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다. 뭔가 자신들도 그 당시 이 문건을 만든 TF들도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기무사의 업무가 아닌 건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 계엄사 아니 그 합동참모본부 안에 계엄과가 있어요. 계엄 실무표라면 다 거기서 만드는 거고 또 계엄사령은 당연히 합참의장이 되는 건데 예. 어떤 뭐 육군 참모총장이 된다고 나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문제가 지적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만약에 기각이 돼서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더라도 일단 경찰이 개입하는 거죠. 거기에 군이 개입합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정말로 경찰의 치안력 가지고 안 될 때 군이 개입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비했다란 말이 잘 설득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행 의지가 있냐 없냐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내란 예비 음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왜 어떤 의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탄핵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어제 보도가 됐잖아요. 수방사령관도 개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수방사령관, 예. 현재 육군 참모차장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이 유사시에 대비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죠. 예, 밝힐 필요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드루킹 특검 이야기 좀 간략하게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이제 압수수색이 처음 네. 이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이 일단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말씀 일단 뭐 부탁드립니다. 특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댓글 조작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는 것을 밝히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인터넷 댓글 조작에 김경수 지금 지사가 관여했고 지지했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서 필요한 특히 이제 핵심적인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서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저께는 조금 그 영장 내용 속에서 그동안의 경찰의 내용과 정반대적 사항이 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먼저 이렇게 먼저 청탁을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청탁을 한 거를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김 지사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와달라.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 먼저 요청을 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과연 이제 공방이 될 수밖에 진실 공방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방향성을 수사의 방향성을 줄 것 같아. 하나는 공모 부분과 두 번째는 선거법 위반 여부 이 두 가지로 아마 이제 압축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김경수 지사가 아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자기의 휴대폰을 특검에다가 제출을 했고 또 오늘 오전에 네. 부인도 했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실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했느냐. 다만 영장이 처음에는 발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부된 걸 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법원이 그 지금 특검이 얘기한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다 추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적 사항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여부와 선거법 위반 여부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당은 예.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 교수님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건 여론몰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드루킹 특검, 이 특검이 불법 댓글 조작에 대한 조사였고 그리고 김경수 당시 뭐 도지사가 아니었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이 그 연루돼 있는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 부분들을 경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고 그래서 뭔가 특검이 해야 된다라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러나 김경수 도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특검이 지금 혐의 두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진실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모든 사안이 다 진실 공방이죠. 뭐 일단 다 부인하고 또 그쪽은 혐의를 주장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처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발부가 됐는데 예. 사실 국회의원실의 그 압수수색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국회 임기가 끝나면은 그게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게 좀 폼에서 한다고 그래요. 국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뭐 별로 얻을 게 없을 거예요. 국회나 이런데. 그리고 지금 도지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알겠습니다. 관사나 이런 쪽에서 큰 증거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특검 수사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